4.7 재보궐선거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 부산 선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각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치열한 선거 분위기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박영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선 패배 위로의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해야 되겠네. 경선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우리 캠프 활동했던 분들 이제 위로하고, 예, 또 회단식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그쪽에 일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관여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경선은 끝이 났고 박영선 후보로 잡음 없이 단일화가 됐는데 네. 지금 야당은 오늘까지도 지금 룰 합의가 안 돼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작년 말부터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견해 왔지 않습니까? 예. 특히 룰 협상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래서 2011년 모델이 되기보다는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왔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룰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등록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는 사실은 물 건너갔다. 다시 말해서 설사 이후에 룰 협상에 합의된다 해도 애초에 이 단일화가 얻으려고 했던 컨벤션 효과는 얻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험한 말들이 양진영에서 오고 갔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지지자들 간의 유기적 화합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흔히 단일화를 하는 목표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후보 구도를 단순화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측의 지지층이 총 결집해서 승리를 도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도를 정리하는 단일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지층을 총 결집하는 단일화의 효과는 저는 완전히 반감했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특히 부인을 둘러싼 공방 이런 거는 굉장히 치졸한 공방이거든요. 저는 단일화 효과는 확실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단일화 효과가 야권이 반감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 LH 사건이 터지면서 민심이 조금 이반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는 것은 여권에게는 아무래도 약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LH 특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민심을 돌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다른 정권 같으면 아마 이 문제를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선거 이후에 어쨌든 정리하려고 했을 텐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어떤 집권 세력 자체의 의지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은 저는 평가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LH 건도 역시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도 지금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특혜 의혹이 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아마 맞불을 넣는 형국일 텐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해명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거짓말 논란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이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명백히 거짓말이죠. 그건 뭐 정치한 사람들끼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가령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액인지 이거는 늘 점검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받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그걸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국정 전교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왔을 때도 많은 언론인들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 공급 늘리겠냐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는 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대표적인 거짓말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솔직하게 진실을 고백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네. 만일 내가 박형준이나 오세훈 같은 의혹들이 있었다면 언론에서 네. 이렇게 가만히 뒀겠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썼거든요. 언론은 민주당 편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뜻 같아요. 아니 민주당 편이 아닌 건 뭐 아닐 수 있는데 예. 비판의 근거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H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보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혹은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막대한 그 차익을 얻었다. 예. 그럼 이거는 사실 그 이상의 기준으로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후보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예.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하기관의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자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소유한 토지나 주택으로 인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은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저는 또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에 제가 한 개인 방송에 나오셨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는 안 잡히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좀 낙관론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낙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지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이제 그런 담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보궐선거는 그 공휴일에 치러지는 총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지층의 결집도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지층에게 선거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계속 설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그 지지층들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재보선이기 때문에 한 번도 50%를 넘는 투표율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 기사도 냈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그것은 이제 그냥 일반론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투표율이 높아야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지지층이 그만큼 많이 선거 투표장에 나선 거니까 우리 지지층이 많이 나오냐 저기 지지층이 많이 나오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역대로 보면 재보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경선에 나왔을 때도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항상 10% 초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당원 투표에서는 37% 가까운 투표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투표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사전 투표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번 보궐에도 그것도 이틀이거든요. 예전에 보궐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다수 나오던데요. 이게 이제 과거의 재보궐보다는 저는 관심도도 높고 또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기 때문에 저는 뭐 투표율이 과거의 재보궐보다 높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아무래도 재보궐은 재보궐이라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다. 저는 50% 미만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50% 아래로 될 것이다.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재보궐에서 50% 이상 얻은 적이 없긴 합니다만 지금 투표율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은. 알겠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오늘이죠. 시장에 당선이 되면 서울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재난 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다. 선거 앞두고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10만 원 재난 위로금은 지금 뭐 이재명 지사도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여야 간의 논쟁을 해왔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래된 논쟁의 결론을 좀 서울시 차원에서 후보가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이제 빚내냐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서울시 상황을 보면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3조 가량 정도가 올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제 그 재정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 3조 중에 1조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 거친 걸 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LH가 뭐 민주당한테는 뭐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뭐 한쪽에서는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그것도 네. 쿡 찍어서 어떤 당은 안 된다, 어떤 후보는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네.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호재는 아니니까요. 악재라고 볼 수 네네. 있잖아요. 거기다가 박캠프 대변인이었죠.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 이렇게 다 네. 사퇴를 했는데 뭐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사퇴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 핵심 코어들은 또 여기에 또 발끈하고 있는 게 사실이단 말이죠. 네네. 캠프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글쎄 저는 어쨌든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은 사실이죠. 예. 선거 때 나오는 모든 정치적 발언은 정치 행위니까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또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캠프 차원에서는 또 그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더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예, 의원님 지금 뭐 서울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당 중진으로서 부산 선거도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네네. 부산에서는 그 여론조사 하면은 사실은 이 퍼센트테이지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네. 최근에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네. LCT 두 채권은 부산 시민들한테 좀 먹혔다. 네. 반감 주는 걸로. 그래서 네. 좀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 수십억의 차익을 얻은 것, 또 박형준 후보가 또 수십억의 그 차익을 얻은 예. 것, 그다음에 그 매입과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여러 측면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번 선거에 부동산 이슈가 먹힌다면 예. LH 문제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이 부동산 의혹도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부산에서의 지지율 격차도 저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하자 이게 뭐 여야가 다 오케이 하긴 했는데 이루어지긴 하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뭐 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는데 예. 그 실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선거 이후로 어. 저는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혹시 의원님은 뭐 부동산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소 땅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박영선 후보 좀 지지해 달라고 호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이번에 나온 후보 중에서 박영순 후보가 상당히 가장 추진력 있고 가장 행정 경험이 뛰어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오세훈 후보가 그 서울시장 사퇴하셨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들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사퇴하신 것들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또 서울시 의회와 충돌할 그런 야당 후보보다는 이 위기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박영선 후보가 적임자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국민의힘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오랜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상호 의원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 위원장님한테도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네, 양 후보의 그 선대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다 남선한 사람들이 네,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군요. 예.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당내 예. 경선이기 때문에 흔쾌히 또 그것을 수용하고 예. 또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3월 4일 날 이제 경선이 발표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예. 네, 한 2, 3일 정도 좀 휴식을 취하고 바로 월요일부터 선대위에 합류해서
지금 당의 지금 단일화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전략이나 또 선대위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데 있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얘기 네네. 조금 뒤에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뭐 나경원 후보한테 역전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고 그 이후로 탄력을 좀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치고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야권이 이렇게 여러 후보들의 군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조사상에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나경원, 오세훈 후보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단독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다시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지금 그 컨벤션 효과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저는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LH 사태가 터지면서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네네. 어떤 조사에서는 3파전을 하더라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한테 제가 여쭤봐도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낸다 이렇게 답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야권으로서는 단일화가 필수 조건인 것 같긴 한데 현재 시점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늘만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우리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19일까지 오늘까지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지킨 것에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단일화는 진행 중에 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양 후보의 결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안철수 후보 측 또 오세훈 후보도 통 크게 서로 양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하겠다.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협상단이 만나서 어느 측의 후보가 제안한 것을 선택할 거냐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뭐 오늘 오전부터 지리한 싸움이 있었긴 합니다만 3시 30분 경쯤에 안철수, 오세훈 양쪽에서 다들 그 상대방 거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협상팀이 가동이 되는 겁니까? 오늘 뭔가 결론이 나야 주말에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물리적으로는 인쇄가 들어가는 28일 이전에만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실상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급하게 서둘를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이제 양측이 공개적으로 상대 측의 안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서 또 이후에 조금 챙겨야 되는 디테일한 부분들만 합의를 이뤄내면 저는 뭐 주말 안에라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그럼 바로 또 여론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늘이 사실은 1차 데드라인이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투표용지 인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더 걸리게 되면 후보자들끼리는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 지지자들끼리 유기적으로 화합이 되겠느냐. 너무 뭐 상처 주는 말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양측이 지지자들이 서로의 정책들을 공유하고 또 서울 시민들께는 두 후보가 힘을 합치면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으며 서울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의 단일화 방향은 서로 합의가 됐다는 것으로 보고 이제 두 분이 그동안 못했던 지난번에 비전 발표를 양측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제 공동의 비전들을 좀 같이 시민들께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19일이 넘어갔지만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본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일까지
만약에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본선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단일 후보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우리가 이뤄내면은 예. 그것은 뭐 성공적인 단일화가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우리 유권자들이 그 집안 싸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단일화 여파로 인해서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단 말이죠. 단일화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김종인 때문이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기에는 눈살 찌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상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그렇겠죠. 많은 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화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외부에서 소위 지금 말씀 거론하신 그런 분들은 세세한 지금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단독으로 그것을 무조건 홀딩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단의 내용들로 들어가다 보면 또 서로의 또 첨예한 대립이나 또 양보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또한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양 후보가 흔쾌히 서로의 안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급물살을 타고 단일화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고 아까 말씀드린 더 큰 서울시의 비전들을 양 후보의 공동의 힘으로 시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혹자들은 만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서울보다는 부산에 집중하지 않겠느냐 선거를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단일화의 처음 취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양 진영이 어쨌든 승리하기 위한 단일화이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양측이 오간 부분들은 분명히 그거는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일화의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보궐선거에 문제를 유발시킨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지금 코로나나 부동산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들을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틀의 목표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너지는 분명히 나야 되고 또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의원님 말씀이 어쨌든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건데. 네네. 3월 초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가 유리할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여론 분석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 날 국민의힘의 단독 후보가 확정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 상승세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는 이미 넘어섰고요. 안철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서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LH 땅 투기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 실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심판 이런 것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민들의 마음이 저는 이번엔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 후보가 반드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LH 사태가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민심이 현 정부에서 많이 떠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만일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내곡동 땅 문제 이거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거 가지고 집중 공략할 텐데 그거는 선거에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 이게 2010년도 한명숙 그 선거 때 다 울고 먹은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들고 나와서 다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후보께서 분명히 단 하나의 문제점이라도 발견이 되면 후보 사퇴하겠다. 정치를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선을 누가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이미 다 한 거 아닙니까? 또 수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결과대로 다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LH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화살을 물타기 하면서 예. 이것을 뭐 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식 후보가 되면 뭐 네. 지상파부터 유튜브까지 또 각종 언론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까지 뭐 한 7에서 한 10회는 해야 될 텐데 네. 할 때마다 여권은 이걸 갖고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하겠죠. 예. 그러면 그건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거 다시 들고 나와서 그걸 다시 울거먹는 저 모습이 과연 뭐 바람직하게 볼 것인지 그건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죠. 예. 그리고 요즘 시민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LH 땅 투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또 새로운 어떤 사안들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다 써먹고서 거기서 그때 사과까지 했던 것들을 들고 나와서 저렇게 정치 공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 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부산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박형준 후보가 앞서 나가는 모양새고 김영춘 후보가 뒤쫓는 모양새인데 판세 어떻게 네. 읽고 계세요? 뭐 꾸준히 뭐 부산의 경우는 뭐 민심의 흐름도 그랬고 또 박영준 후보가 워낙 그 여론조사상도 앞서 나갔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무난히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정계 개편이 있을 거란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뭐 더 큰 이번으로 가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대찬성이고요. 예. 서울시장 선거 판세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더 과감하게 또 혁신하고 예.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에 또 정권 교체를 내다보려면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또 외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한꺼번에 해서 담대한 연합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추진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도 역할이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 지지해달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보궐선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 문제, LH 땅 투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실정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이미 시정 경험들을 갖고 4월 7일 당선된 이후에 4월 8일부터 바로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그런 후보입니다. 너무나 적임자고요. 본인 재임 시절에 서울시의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손잡아줄 그런 따뜻한 서울시장이 될 겁니다. 꼭 오세훈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네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지역 발생이 441명, 해외 예비 22명으로 총 463명인데요. 이 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가족 모임, 지인 모임, 또 직장, 목욕탕 등 일상생활 곳곳으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진주시 한 목욕탕과 관련해서는 방문자, 종사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총 199명이 확진됐고요. 거제시의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에서는 이 체조원과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최근 이틀 새 30명이 확진됐고 이 상황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 용산구, 직장, 양천구 교회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직장, 종사자, 또 교인, 확진자의 가족, 지인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11명 감염됐고 경기 양주시의 유치원 사례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6시 47분인데 현재 시각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0명대 초반이니까 이대로 가준다면은 뭐 300명대로 유지할 것 같거든요. 조금 떨어져서. 네, 내일 발표 때는 400명대가 아닌 300명대로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뭐 이게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네요.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의약품청이 안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 없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성에 대해서 혈전과 연관성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오늘 국회에서도 나왔는데요.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예결위에 나왔더니 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둘 다 좀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백신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정은경 청장은 둘 다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질병관리청은 현재 1차 대응 요원으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고 정은경 청장이 저도 조만간 맞을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20대 환자 혈전 발생한 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정확히 드러난 건 없고 계속해서 감시도 강화하면서 혈전 혈액 응고 장애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련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호처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한 명이 2017년 9월경에 형의 배우자 등 이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제곱미터를 매입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2002년부터 근무해서 현재 4급 과장인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대기 과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이후 부모님을 보양하고자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 법을 어겼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합동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에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긴 했지만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 이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예. 문제가 불거져서 LH 사태 대통령이 청와대 전수조사 지시했고 첫 네. 발표 때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2차 발표 때는 이제 일부분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그렇죠. 계속 들여다보겠다 이 얘기죠, 청와대는. 네, 그러니까 다 들여다봐서 밝혀진 게 있으면 그 밝혀진 대로 수사를 의뢰하고 다 명명백백히 다 드러내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공기업 또 추가로 적발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 28명이 추가로 적발이 됐는데요. 정보합동조사단이 지방자치단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 가운데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 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이 중 28명 가운데 23명 투기가 의심돼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는데 향후 수사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 소속을 보면 광명시 소속이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또 안산도시공사 1명입니다. 예. 근데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왜입니까? 경찰이 했다고 하던데. 네, 지금 세종시청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한 곳을 좀 보면 세종시청의 토지 정보과 또 산업 입지과 건축과 그리고 세종시의회 사무처 이곳에 수사관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국가산단 예정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이른바 벌집 주택을 건축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만 파는 게 아니고 경찰은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종시도 그렇고요. 지금 부산 가덕도 쪽에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높을 때 네. 모두 뿌리 뽑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는 것도 좋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특수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특수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몇 개만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뭐 전국적으로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법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투기 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네네. 최대 무기징역까지 네. 선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국회 이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악용해서 이익을 얻으면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이걸 좀 합의를 했고요.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 강화한 이른바 LH법 개정안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 등에 악용할 경우에는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지금 뭐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수위와 기준이 약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미공개 정보 혹은 부정 정보를 이용해 취한 이익의 3배에서 5배 상당의 벌금으로 올리고 아울러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게 했고요. 또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LH법 개정안 이 내용을 잠시 또 말씀드리면 공사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여야가 잘 합의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이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서 몰수하고 추징하는 방안 이걸 좀 기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위헌 등의 우려 등으로 인해서 오늘 전체회에서는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 논의를 더 해볼 걸로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위헌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아니면은 법안적으로 고민해 볼 지점이 있거든요. 가능하죠. 뭐 앞에 사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친일 행정이나 그렇죠.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뭐 5.18, 12.12 특별법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법을 세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까지 나쁜 짓 한 사람은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과연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법을 만들었을 때 떠난 민심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외교 이야기 또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어렵사리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초반부터 험악한 분위기로 시작했다면서요? 네,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회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고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을 했는데, 뭐 사실 이게 이 회담 자체가 설전에 오갈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참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그 외교가에서 회담하거나 이럴 때는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뭐 양쪽에 2분씩 대화하고 바로 비공개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 이런 건데 모두 발언 2분씩 약속돼 있었는데 이게 상대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 이상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1시간 동안 서로 막 설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고스란히 중계가 되는 그런 이례적인 장면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내용 좀 잠깐 정리해드리면 블링컨 이 장관은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질서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이 글로벌 안전성을 유지하는 이 규칙에 이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이자 훨씬 더 난폭하고 불안정한 세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홍콩 대만 뭐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 동맹을 향한 경제적 강압 이런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 이건 미국의 고질병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수년간 미국의 탄압으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가 됐고 미중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국면은 양국 국민은 물론 세계 안정에 해를 끼쳤다. 이런 취지의 논쟁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사이는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거는 예상되는 일이고
우리가 또 중간에서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도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현명한 네.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하고요.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 아시아계인들에 대한 증오, 거기에 따른 혐오, 또 네. 이어지는 폭력 이런 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한인령 4명을 포함해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총격 사건 이틀째 밤 워싱턴 DC, 뉴욕시, 애리조나주 피닉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추모객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 특히 워싱턴 DC의 차이나타운에서는 약 200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밤늦게까지 시위를 했는데 시위대가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계 목숨도 소중하다. 아시아계 증오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 캠페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입을 해서 아시아계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외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 오늘도 뭐 미국 내에서는 한 뭐 중국계 할머니가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 이게 현장 시위도 그렇지만 SNS 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 해시태그가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뭐 사실 보면은 유명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예.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 깊은 애정을 보낸다. 여러분 미국을 더 좋게 만들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런 SNS에 글을 썼고 그리고 뭐 미국 프로농구 NBA를 대표하는 선수 르브론 제임스도 트위터에 모든 아시아인 공동체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정말 무분별하고 비극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늘 미국 하원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는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받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과정을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아시아계인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뭐 아시아계 사람들 향해서 뭐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외치는 예. 소리도 들리고요. 예.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이 혐오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좀 퍼지고 있나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자님 말씀처럼 뭐 중국계 할머니가 묻지마 폭행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인이라고 욕하면서 폭행을 했다니까. 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또 동남아시아계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또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네. 또 지금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역시 인종차별성이었고. 그 네.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네. 그 미국을 과연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건 또 회의적일 수도 있거든요. 좀 예, 지구촌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서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다룰 이야기는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오전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도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이제 다시 심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예. 대검 부장 7명, 뭐 전국 고검장 6명 등에서 총 14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인데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고요. 오전에는 오늘 이제 기록 검토를 했다. 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 같은 것들을 해서 기록 검토를 했고 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이라든지 심의 내용,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심의 내용 결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결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상은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남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발동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검 부장뿐만이 아니고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라고 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반기를 들었다. 뭐 조남관의 신의 한수 이런 표현까지 쓴 언론이 있던데 일단 신 변호사님 제가 어제도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고 말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진행자가 예. 마음을 하셨나 보네요. 예.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는 형성권이라고 이건 예.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본인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같은 단어를 쓰긴 예, 같은 했죠. 단어를 썼죠. 예. 근데 그때 처음에 수사지휘 추장관이 수사지휘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일주일 동안 이 바깥에 전 검찰총장도 만나고 뭐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더니 도저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형성권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법적 효력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예.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눈에 탁 거슬렸던 게 수용이란 말이에요. 수용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이미 명령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론 대검 부장회의 그 검찰 지침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고검장들도 참석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어요. 근데 그 박범계 장관의 수사주의 보면 대검 부장 7명을 참석시켜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대검 부장이 보통 과학수사부장 이런 분들은 이런 그 대검 부장회의 할 때 빠져서 한 5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대검 부장 7명이 수사 그 회의를 해라라고 했다는 거는 대검 부장만 가지고 회의하라라는 취지예요. 근데 지침상에 고검장들도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틀어서 인용을 해서 고검장들까지 참석을 시켰는데 이 고검장들은 이전에도 윤석열 추미애 장관 이렇게 갈등 당시에 일방적으로 좀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수죠. 그러니까 네. 조남관 차장이 기술이 좀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그 부장끼리만 하면 이게 일방적인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고검장 6명을 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충분히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차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추미애 장관 때는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이 어쨌든 형사권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천정배 장관 때는 못 받아들이니까 사표서가 나간 거 항의 차원에서 나온 거고 그래도 천정배 장관 수사지휘권은 발동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형성권이라는 건데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 이거를 알고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좀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최남희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다. 네. 라고 한 거를 다시 봐라. 어떻게 그게 무혐의냐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보라는 거였잖아요. 네. 또다시 무혐의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뒤집혔다. 그 얘기는 이제 불기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불기소가 아닌 이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뒤집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검찰들이 자기 내부의 식구들도 감싸기 했던 결론이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검찰 내부 감싸기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또 검찰 개혁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중대 수사와 관련된 중수청에 설치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들이 더 이상은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 이렇게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는데 물론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결정을 내렸는데 똑같은 불기소다. 그러면 사실상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문제 없는 것을 결론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라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검찰의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는데 만일 또 들여다봤는데 또 불기소로 나왔다고 하면 이거 선거의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결국 한 것은 공소시효가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려면 이따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22일 자정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영원히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사건이 그냥 묻히거든요.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본인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기록 전체가 어른 키보다 많고요. 키보다 크고요. 그만큼 기록이 많고 그다음에 이 감찰 사건은 한 6,000페이지 정도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진도 올리셨잖아요. 그 6,000페이지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수사지휘서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써놔서 이 수사지휘서대로 명령을 이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소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와 수사지휘서의 꼼꼼한 측면들을 보면은요. 근데 만약 이렇게 회의가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검 그 수사의 고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막 거의 며칠씩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불기소 판단을 한다면 무혐의 판단을 한다면 저는 박범계 장관이 또 한 번의 좀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은 뭐 지금 검사들한테 제기된 의혹들은 당시 한명숙 사건 때 증언자들한테 협박해서 강요해서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사들 처벌해야 된다 이건데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성 씨 사건 그 검사들을 다 불기소 났거든요. 무혐의 났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그 기록들을 쭉 보고 이제 임은정 검사가 한은상 씨 이 사건을 최초 그 두 번째로 폭로했던 감찰을 요청했던 한은상 씨랑 대면 조사한 기록을 쭉 다 봤어요. 거기 보면 검찰이 지금 드러난 서너 명이 아니라요. 한 8명의 재소자의 정보를 다 확인을 합니다. 다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맞춤형 공략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다가 너 재심 사건이 있는데 이거 내가 잘 봐줄게. 너 지금 금조부에서 추가 내사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맞춤형 공략을 해서 거기에 넘어온 사람들만 결국은 법정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검사들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해이증 교사한 그 모해이증 사실이 기소가 되고 죄가 밝혀지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워낙 검토할 양이 많아서 오늘 하루는 끝이 안 난다고 했는데 뭐 6천여 페이지? 네. 야, 6천 거기다가 페이지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 거쳐도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제 그 페이지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사실상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약한 것을 보고 이제 사건 설명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수 부장이라든지 임은정 감찰관이 관련된 사건 설명도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공소시효가 잠깐 나왔는데 공소시효도 입장이 달라요. 법무부는 이게 이제 포괄일자라고 해서 3월 23일에 있는 증언은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아직 안 지났다라는 입장이고 또 반대에서는 3월 달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사실상 위증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월 거로 위증에 관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공소시효 쟁점에서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오늘 회의에서 판단이 난다면 그 뒤에 내용은 사실 더 볼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소시효 언제냐는 건 좀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공소시효는 22일이잖아요. 월요일까지. 그러면 박범계 장관의 지시는 22일 날 기소를 하든가 불기소를 하든가 결정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월요일 날 어쨌든 뭐 결과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20일 날 결정은 나겠네요. 그 전에 나야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회의를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조남관 대행이. 그러니까 그 전에 나야지 이제 또 검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죠.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비공개 재판을 재판부에 신청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오늘 공개적으로 이제 재판이 됐고요. 이렇게 비공개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재판을 할 때 이제 많은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취재진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위험하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요. 이게 신청한 이유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니까 이것은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맞으니까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이것을 허용하면 사실상 위험을 배제됐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범죄라든가 혹은 개인 신상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던가 아니면 뭐 국가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걸 있으면 당연히 비공개인데 이게 법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라는 항목에 보면은요. 국가안전보장, 사회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 요 세 가지 사유가 아니면 다 공개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왜 비공개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밀실 재판 안 된다. 니들끼리 밀실에서 짜고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이 변호사가 그쪽 변호사도 최 씨 그 변호사도 다 알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판 외적으로 본인이 뭐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든지 재판 외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이죠? 네. 어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공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뭐 재판 내용 저도 궁금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 재판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최모 씨의 백. 네. H모. 고가의 명품 가방. 네. 이것만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차량 한 대 값에 뭐 가방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제 뭐 비판적인 시각이 많죠. 왜냐하면은 아직은 재판 중이라 유죄 무죄는 결정된 것도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긴 하지만 재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통장 잔고를 위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거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위조를 했을 때에는 그 뒤에 뭐 어떠한 그 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가방을 갖고 나오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뭐 어디 포토라인을 쓴다거나 할 때 이런 갖고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분이 다 변호사이시니까 재판 갈 때 의뢰인들에게 수수하게 하고 가십시오. 비싼 거 들고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좀 조언도 하고 하시잖아요. 얘기하죠. 특히 형사재판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정하게 하고 가세요. 머리도 좀 깎고 이런 얘기하고. 국민참여재판할 때는 변호사들도 옷을 가장 단정하게 입고 안 달던 변호사 배지도 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본질을 비껴간 건 맞습니다. 사실 사건 내용이 좀 오늘 어떻게 심리됐는가 이게 중요히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거 보면 그 전에 이제 대한항공 조연아 씨나 이런 분들 출석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포토라인에 설 때 고개 숙이고 눈동자 어떻게 하고 뭐 옷은 어떤 색깔로 입고 이것까지 다 세팅해서 가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생각지 않으셨나 봐요. 그 비싼 H사 백을 들고 입장을 하셨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오늘이 첫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혐의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요양병원 그렇죠. 부정수급 의혹도 재판에 가 있으니까 이거를 병합할 것이냐 이건 오늘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병합을 신청을 하면 글쎄 오늘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관련자가 또 한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자의 재판을 보면서 그 관련자의 재판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건 관련자와 병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재판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 그 요양병원 문제하고 이 통장 잔고 위조하고 같이 재판이 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양병원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긴 한데 이건 너무 명백해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잔고증명 위조한 건. 예. 어쨌든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은 재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테고. 아내가 받고 있는 혐의도 의혹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콘텐츠 중심으로.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아직 갖고 있습니까? 재판에 안 넘겼잖아요. 예, 아직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두환 씨가 항소심에 재판 지역을 옮겨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재판 지역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럼 이제 항소하면 광주 지역에 있는 고법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로
광주로 이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방에서 이 전시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깊다. 그런데 그러면 광주 지역에 있는 법관들도 거기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주장의 이유였던 걸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전시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재판받을 때마다 서울부터 광주까지 가기 너무 멀다. 이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재판관들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긴 하긴 한데. 다 돌아다니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심 때도 똑같은 항변을 했는데 똑같은 신청을 했고 했는데 1심에서도 그대로 갔고요. 이거는 또 이것도 재판 외적으로 난 억울해요. 광주에서 재판받아서 유죄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락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근데 뭐 1심 때 징역형이 났습니다만 집행유예니까요. 네. 그때도 이게 실형은 그러니까 감옥 사는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말고. 내리기 좀 쉽지 않을 거다. 고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2심도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들여서 시간도 1심을 굉장히 지연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결국은 재판적 옮겨달라고 하면서 이유가 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주장을 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재판 기일 연장해달라고 하고 하면 항소심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거보다 더 낮게 받고 싶으면 딱 하나 방법이 있죠. 반성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양형 사유가 되죠. 반성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올려치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최근에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공수 부대원으로서 작전에 투입돼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공수부대원이 유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 공수부대원도 피해자입니다. 어찌 보면. 윗선의 명령,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도 몇십 년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전두환 씨의 지금의 이런 모습이 더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펑펑 우는 모습 보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절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미얀마에서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한 사람들로서 너무 가슴이 또 아파요. 미얀마 사태를 보고 있으면. 미얀마도 좋은 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영국인가요? 대사관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외국인 을 차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 그리고 왜 진단검사를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접촉을 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사람을 진단검사를 하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도 없이 일괄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단 생활을 하니까 이제 발생을 했을 때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유가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차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이미 나왔어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원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차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권고가 나왔고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사실 왜 이런 조치를 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했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을 정한다든지 최근에 뭐 속초 같은 경우 확진자들 많이 나오니까 시민 전체를 속초시 시민 전체가 선별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지역을 정한다든지 특정 시간대에 어디를 다녀온 사람들은 전체 받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다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인권 문제일 수도 있고 외국인 차별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한 영국 대사가 항의를 했군요.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일반 우리 국민 정서는 아니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다른 나라는 돈도 받던데 받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여기에 네.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역이나 시간 이런 거를 좀 선정 어느 시점에 어디를 갔다 온 사람 또는 어느 지역이 어느 공단 지역이 여기가 확진자가 많으니까 이 공단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다 받아라. 아니 사실 그 우리 바이러스가 국적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바이러스에는 여건이 없어요. 예. 근데 반대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게 글쎄요. 뭐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문화의 차이성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서 사실상 효과도 발생했다라고 그렇죠. 예.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검사를 안 받으면 채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문제라는 문제다?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과태료를 낸다든가 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최담임 변호사였습니다.